동맹은 당신의 생존을 허가해주는 면허기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문장이 그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책상 위로 하나의 숫자가 떨어졌을 때였다. 아부다비가 테이블 위에 올린 150억 달러. 한국 정치의 언어로 옮기면 대략 21조 원.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 대금이 아니었다. 생산 권리, 유지 운용 체계, 소프트웨어 접근권, 그리고 KF-21의 미래 진화 과정 안에 들어갈 자리까지 묶여있는 제안이었다. 거의 같은 순간 기존의 미국 경로는 230억 달러 규모의 F-35 패키지가 중단된 상태로 막혀 있었고, 프랑스 대안은 이미 170억 유로, 대략 190억 달러 규모의 라팔 80대 계약이라는 형태로 UAE 장부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상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진짜 이상했던 것은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채널과 그 모든 위신을 쏟아다 붓고도 에미리트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전투 주권, 바로 그것이었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었다. 정부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결론만 필요로 할 때 활용하길 좋아하는 민간 초국가 방산 리스크셀에 파견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에드리언 베일. 나는 13년 동안 아주 오래된 위계를 믿으며 그럭저럭 번듯한 생계를 유지해왔다. 워싱턴은 자물쇠를 쥐고 있었다. 유럽은 쇼룸을 쥐고 있었다. 나머지 모든 국가는 전략의 저자라는 단계 아래에서 경쟁할 뿐이었다. 그 지도 안에서 한국은 민첩했고 인상적이었고 점점 더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류에 있었다. 쓸모있고 빠르지만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주권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나라. 하물며 앞으로 30년간 자국 공군의 작동 논리를 다시 쓰는 일을 걸프 왕정이 믿고 맡길 나라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협상 브리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문서들의 언어는 고객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되사려는 국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전류가 튄 지점은 기체 수량이 아니었다. 소프트웨어 싸움이었다. 에미리트가 묻고 있던 것은 몇 대를 납품할 수 있느냐, 대당 가격이 얼마냐, 어떤 정비 패키지가 붙느냐 같은 표면적인 질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부 아래 층위를 찔러 들어오고 있었다. 무장 통합 권한, 임무 컴퓨터 인터페이스, 데이터 경로, 현지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한국 측이 수출 가능한 기능과 양도 불가능한 주권 사이에 어디에 정확히 선을 그을 것인지. 대중적인 언어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소스 코드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 조달의 언어에서 그 표현은 전장이다. 위기 때 새 미사일을 누가 통합할 수 있는지, 누가 외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새로운 전구에 몇 주 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지, 누가 진짜 군사적 위신을 소유하는지, 아니면 남의 것으로 임차하는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숫자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 정도 규모의 풀 패키지는 전투기를 금속 덩어리로 사는 것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 그것은 접근권을 사는 것이다. 조립, 유지 운용, 적응, 미래 성장. KF-21 자체도 이미 2024년 양산에 들어가며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한국은 먼저 20대를 주문했고 나중에 20대를 추가했다. 첫 양산기는 2026년 3월 롤아웃되었고 2026년 9월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목업 경제가 아니었다. 생산 라인은 살아있었다. 국가는 기체를 증명하는 단계에서 산업의 시계를 증명하는 단계로 이동해 있었다. 이 차이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전투기 조달에서 브로셔는 점잖게 거짓말을 하지만 생산 속도는 진실을 말한다. 국가는 결함은 생각보다 빨리 용서하지만 지연은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걸프에서는 더 그렇다. 예전 설명은 외우기 쉬웠다. UAE는 미국이 첨단 스텔스 이전 문제를 중국 기술 노출, 특히 통신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F-35 경로를 잃었다. 그 부분은 공개되어 있었다. 미국의 우려는 중국과 화웨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아부다비는 협상을 중단했다. 프랑스가 그 틈으로 들어와 라팔 80대 계약을 따냈다. 서류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했다. 막힌 미국 판매, 승리한 프랑스 대체제, 사건 종료. 하지만 내 책상 위 브리프들은 끝난 이야기를 읽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전략적 여진처럼 읽혔다.
대체는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예자의 진짜 상처가 의존 그 자체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것이 내가 믿던 지도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만약 에미리트가 정말로 라팔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한국 채널을 파고들지 않았을 것이다. 생산구조, 현지 조립, 임무 자율성, 후속 코드 거버넌스를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끌리는 이유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작전상 독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에 있는 플랫폼에 그렇게 관심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계속 내 신경을 긁고 있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야망은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었다. 서울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고 동시에 현재 위치는 10위권이었다. 10위에서 4위로 뛰어오르려는 국가는 단순히 재고를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국가는 정치적 타이밍과 산업적 대응 속도, 맞춤형 제공 의지를 판다. 그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UAE KF21 협상을 화려한 걸프 조달 루머로 다루는 것을 멈추고 더 큰 어떤 것의 시험 사례로 보기 시작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이 이제 기체를 파는 쪽과 허가 구조를 파는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인지 그걸 가늠하는 시험 말이다. 이 구분은 전쟁 옆에 놓아보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말장난처럼 들린다. 당신의 공군이 무장을 바꾸거나 교리를 수정하거나 소프트웨어 행동을 바꾸거나 유지 운용 논리를 손보려 할 때마다 외국 주권, 외국 수출 규제, 외국 계약망, 외국 승인 경로에 의존해야 한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산 것인가? 무기인가? 아니면 감독받는 능력인가? 그 질문이 방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처럼 모든 것을 쉽게 내줄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KF-21은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에서 외국산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GEF-414 엔진 계열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한국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조립과 지원 참여를 확보했지만 미국산 추진 체계에 따라오는 더 넓은 수출 통제 현실까지 벗겨낸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서울은 그런 의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2026년 3월 대통령은 첨단 항공기용 국산 엔진, 부품, 원자재 역량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건 사소한 산업 메모가 아니었다. 국가는 시장에 자기가 진짜 병목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협상의 진짜 형상이 잡히기 시작했다. 에미리트는 미국 선반 아래쪽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 선반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격, 접근권, 통제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탐색하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수출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산업적 신뢰를 전략의 저자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국 미래 전투기 생태계에 신경계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열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설령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략적 천장 아래서 빠르게 제조하는 나라로 경쟁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한국은 공군 주권 자체에 가격이 매겨지는 층위에서 협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래된 위계는 텔레비전에서 먼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계약 문구 속에서 사라진다. 내 직업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전투기 시장의 진짜 논리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잔인할 만큼 단순해 보였다. 맨 위에는 미국이 있었다. F-35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스텔스와 센서, 네트워킹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상 최대 방위 체계가 뒷받침하는 생태계, 동맹망, 물류기계, 그리고 중요한 나라 절반의 안보 보증인이라는 정치적 중력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 아래에는 유럽이 있었다. 더 느리고 더 분열되어 있고 더 정치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장에서 검증된 기체와 외교적 유연성, 그리고 미국과 완전히 밀착하지 않으면서 서방 능력을 갖고 싶은 국가들에게 위신을 팔 수 있는 공간. 그 밖의 모든 나라들, 러시아, 중국, 터키, 한국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림자나 주변부에서 경쟁했다. 비용 우위나 분업, 속도, 더 느슨한 정치 조건을 내세울 수는 있었지만 왕관은 아니었다. 그게 지도였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 근거가 있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세계 무기 이전의 9.6%를 차지하는 2위 수출국이었다. 한국은 아무리 모멘텀이 커도 여전히 10위권이었다. 조달부처 주변에서 일하면 그런 순위가 뼛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본능이 된다. 무엇이 구조적이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판단하는 감각이 된다. 그리고 걸프는 그 오래된 질서가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전장이었다. 부유한 고객, 고급 수입 무기, 외부 안보 구조, 전쟁과 체제 취약성에 대한 긴 기억. 이곳에서는 다른 거의 모든 지역보다도 공군력이 단순히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견, 억제 신호, 정렬의 문제였다. 그래서 처음에 UAE 사례는 익숙해 보였다. F-35 패키지는 워싱턴의 한 정치 계절 속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되었다가 미국 내부의 더 깊은 기계가 가진 우려에 의해 지연되었다. UAE 50대 판매는 중국과의 연결, 특히 화웨이 장비 문제에 얽혀버렸다. 그 뒤 아부다비는 협상을 중단했다. 그리고 파리가 라팔 80대 계약을 따냈다. 오래된 지도 안에서 이 순서는 말이 됐다. 패권국이 머뭇거린다. 유럽이 빈틈을 메운다. 구매자는 여전히 서방 항공우주궤도 안에 남는다. 불편할 수는 있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질서를 바꾸는 일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의 시스템이 헤드라인이 멈췄다고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라팔은 이야기의 종결이라기보다 시간 벌기처럼 보였다. 이 말을 라팔에 대한 모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UAE의 상징적 패키지가 아니라 매우 진지한 패키지를 팔았다. 170억 유로 규모의 80대 계약. 당시 라팔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오래된 위계 안에서 그것은 시장 선도국이 하는 행동이다. 충격을 흡수하고 주문을 확보하고 고객을 안정시키고 전략 궤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나 거대한 주문은 해결되지 않은 필요를 가릴 수 있다. 자유를 사지 못한 채 시간을 사줄 수 있다. 그리고 에미리트가 라팔 계약 이후에도 계속 추구하고 있던 것은 자유처럼 보였다. 물론 절대적 자유는 아니다. 현대 전투기 고객 중 누구도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여지, 더 많은 탄력성, 인도 후 그 전투기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저작권. 걸프 조달 커뮤니티는 전투기의 가격표가 첫 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하다. 30년 운용 수명 동안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교체 부품, 소프트웨어 개정, 무장 통합, 시험, 훈련, MRO 구조가 초기 기체 거래를 여러 번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한 국가는 모두 안다. 문제는 그 의존을 하나의 기능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전략적 세금으로 보기 시작하느냐였다. 그리고 점점 깨달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위험해졌던 것이다. 한국의 수출 성공은 신화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도 위에 세워졌다. 폴란드 사례에서 유럽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한국이 빠르게 인도하고 공격적으로 금융을 붙이고 정부 간 합의에서 공장 실행까지 기존 공급자들이 점점 버거워하는 방식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능력이었다. 137억 달러 규모의 최초 폴란드 패키지는 그 속도의 상징이 되었고 후속 합의들은 전체 규모를 훨씬 더 밀어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다. 산업적 압축이었다. 그 특성은 전투항공 분야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지연 자체가 전략적 상처이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 한국은 KF-21 양산을 시작했고 약 14억 달러 규모의 첫 20대 주문에 이어 2025년에 추가 20대를 더했다. 그리고 첫 양산기는 2026년 3월 롤아웃되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정표가 아니다. 이것은 구매자에게 그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가 시제 정치에서 양산 규율로 넘어갈 의지가 있다는 신호다. 미래 수출 약속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나는 더 큰 변론을 거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한국이 UAE의 매력적인 이유는 익숙한 2차적 이유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방 기득권보다 더 나은 가격, 더 유연한 오프셋 협상, 덜 교조적인 운용 패도, 떠오르는 프로그램에 일찍 탑승하는 매력. 그럴듯했다. 그럴듯한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설명은 나 같은 분석가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상현상을 설명하면서도 구조 자체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질서 안에서다. 미국은 여전히 천장이다. 유럽은 여전히 주된 대안이다. 한국은 그 둘 사이 마찰을 활용할 뿐이다. 그 해석은 며칠 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다 소프트웨어 구성 문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기밀 문구를 재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을 지나간 많은 것들은 최종 텍스트라기보다 파편적이고 시나리오 기반이며 추론적이었다. 하지만 패턴은 충분히 분명했다. 에미리트 측은 오프셋과 더 빠른 납기에 만족하는 고객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차단되거나 조건부 접근의 교훈을 몸에 새긴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서명 이후였다. 비서방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가? 임무 기능을 현지화할 수 있는가? 현지 산업이 조립과 더 깊은 유지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가? 위기 시 소프트웨어 의존 병목을 완화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가? 플랫폼이 닫힌 외국 구조로 굳기 전에 미래 블록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들은 장식용 질문이 아니다. 더 이상 단순히 장비를 갖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된 구매자가 던지는 질문들이다. 그 시점에서 나는 지역 전체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걸프에는 돈이 많다. 하지만 돈이 지리를 지우지는 못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좁다. 이란은 여전히 가깝다. 미사일과 드론 위협은 여전히 현실이다. 그런 위치의 국가가 외부 승인 체인이 닐넌정적 순간에 자기 대응을 늦추거나 형성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고급 서방 조달은 보험이라기보다 감독받는 의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상업적 진실 아래 숨어있던 감정적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한 순간 오래된 지도는 색을 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안은 더 이상 할인 대안으로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된 위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 최고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있고 긴급성도 있고 조건부 접근에 대한 긴 기억도 있는 좌절한 구매자에게 작전상 자기 방향성을 향한 가장 적응적인 경로를 파는 방식 말이다. 질문은 더 이상 한국이 시장의 꼭대기를 흉내낼 수 있느냐가 아니었다. 질문은 시장의 꼭대기 쪽이 충분한 원망을 만들어냈느냐였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제안이 전략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 그건 훨씬 더 추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예라면 서방은 단순히 빈틈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어떤 종류의 주권을 더 이상 임차하고 싶지 않은지 스스로 가르쳐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숫자들이 오래된 설명과 처음으로 진짜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은 내가 기체와 기체를 비교하는 걸 멈추고 허가 구조와 시간표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때 방의 공기가 바뀌었다. 브랜드 위신 위에 세워진 전투기 시장은 가격 차이는 견딜 수 있다. 정치적 짜증도 견딜 수 있다. 가끔씩 터지는 수출 드라마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연설에서 약속받는 것과 실제로 자기 위협 환경에 맞는 시간표 안에서 배치하고 적응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UAE 사례가 잔인했던 이유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숫자들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결국 같은 불편함으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50대 F-35와 기타 체계를 포함한 230억 달러 패키지를 멈춰 세웠다. UAE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워싱턴이 첨단 기술 이전을 더 넓은 전략적 신뢰 문제와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약 170억 유로로 라팔 80대를 팔아 미국이 주저한 뒤에도 돈만 있으면 여전히 고급 서방 전투기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은 그 방안에서 가장 위신 있는 전투기를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대신 아직 성숙해가는 중인 전투기 프로그램을 들고 왔지만 그 프로그램에는 아부다비가 중요하게 여기는 층위에서 더 협상 가능해 보이는 정치, 산업적 제한이 붙어 있었다. 세 개의 숫자, 세 개의 경로, 하나의 모욕.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 있는 가장 부유한 고객조차 비행기는 비교적 쉽게 살 수 있지만 통제권은 그렇게 쉽게 살 수 없었다.
그 다음에는 생산 측 산수가 이어졌다. KF-21 프로그램의 총 개발비는 약 8조 1천억 원으로 잡혀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원래 약 20%를 부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미납과 재협상 끝에 그 부담은 6천억 원, 즉 약 7.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조정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 외국 파트너가 처음 가정했던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뒤에도 서울은 프로그램의 미래 통제권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충격을 다시 흡수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걸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출 고객에게 그런 회복력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한다. 이 국가는 난기류가 와도 플랫폼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제 여기에 엔진 문제를 놓아보라. KF-21은 여전히 22,000파운드급 추격 계열의 미국산 F414에 의존한다. 한국은 제조와 지원 참여를 확보했지만 이것은 성능 측면에서는 실제적 강점이면서도 주권 측면에서는 진짜 약점이다. 시장에서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한다. 미래 수출이 미국산 추진 체계에 달려 있다면 아무리 현지 조립을 외쳐도 미국 수출 정체에 대한 노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이 국산 엔진 역량 쪽으로 눈에 띄게 밀어붙인 행보는 전략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지 국가적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은 고급 전투항공에서 결코 반쯤만 주권적인 수출국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마지막 큰 반론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 시점에서 나는 한국 제안의 한계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패키지가 아무리 영리해도 UAE의 관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엔진 하나만으로도 전체 주권 판타지에는 스카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보수적 시각이었고 한동안 나도 거기에 동의했다. 에미리트는 소프트웨어와 현지 지원을 둘러싼 여지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추진 체계와 수출 승인, 더 넓은 동맹 현실이 진짜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그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반대편 숫자들이 도착했다. 한국 국가 차원의 더 넓은 수출 모델은 제한된 자율성조차도 속도와 맞춤화가 결합되면 상업적으로 혁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은 빠른 납기와 수출 금융을 경쟁 무기로 활용하고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폴란드였다. 137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서울과 바르샤바가 442억 달러를 넘는 더 광범위한 방산 협력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건 다른 구매자들에게 소름 끼칠 만큼 단순한 메시지를 준다. 한국이 아직 순수한 주권을 팔 수 없더라도 기존 강자들보다 더 빠르게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경로를 팔 수는 있고 산업 규모까지 갖춘 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투기 조달에서 속도는 불완전함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전략적 무의미 속으로 지연되는 완벽한 전투기는 억지력을 지켜주는 시계 안에서 납품되는 약간 덜 숭고한 전투기보다 우월하지 않다. 구매자들은 그 사실을 안다. 관료제만 계약을 잃기 전까지 모르는 척 할 뿐이다. 그래서 UAE 채널을 둘러싸고 떠돌던 인용 수치나 루머성 금액들이 모두가 똑같이 검증되지는 않았어도 중요했다. 패키지가 150억 달러에서 끝나든 200억 달러가 되든 아니면 트렌치와 조립, 지원, 향후 블록 참여로 층을 나눠 구성되든 구조 자체가 신호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 비행체 가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태계 가격이었다. 그리고 생태계 가격은 고객이 오늘 이 전투기가 얼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40년에 걸쳐 어느 정도의 공동 저작권을 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불일치가 드러났다.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수출 순위와 시장 레버리지 사이의 간극이었다. 시프리 순위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10위 수출국이었다. 좋다. 그것만으로 제국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위는 행동보다 늦게 움직인다. 특정한 시장의 순간에 과도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 꼭 세계 2위 수출국일 필요는 없다. 긴급성, 감당 가능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정치적 유연성이 교차하는 지점만 점하면 된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총격 이후 한국이 이미 그것을 해냈다.
걸프에서는 이제 같은 모델이 전혀 다른 상처와 만나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탄약 고갈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좌절이었다. 그것이 내가 이 사건의 이름을 바꾼 순간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여전히 이것을 전투기 판매 경쟁이라고 불렀다. 숫자들이 더 이상 맞지 않기 시작한 뒤부터 나는 이것을 수출 통제 압력 아래 열린 주권 경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자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프랑스의 숫자는 더 이상 종교를 증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욕망의 크기를 증명했다. 미국의 숫자는 더 이상 프리미엄 지배를 증명하지 않았다. 조건부 접근이 얼마나 비싸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한국의 숫자는 더 이상 부차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촉매처럼 보였다. 한국 국내 숫자들조차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2026년 3월 첫 양산형 KF-21 롤아웃과 함께 대통령이 엔진, 부품, 소재 투자를 가속하겠다고 약속한 결정은 단순한 북매용 연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지켜보는 구매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한국은 플랫폼의 피부 위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 미래 레버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오래된 질서를 옹호하는 말은 여전히 가능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아직 성숙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고 자체 수출 민감성도 있으며 전투 기록도 없는 전투기에 진지한 걸프 국가가 핵심적인 공주무새의 미래를 정말 맡기겠느냐고. 관심 표명 비행, 의향서, 산업 워크숍, 훈련 협정이 곧 구매 주문서는 아니라고. F-35는 여전히 비교 불가이고 라팔은 여전히 실전 검증되었고 한국 플랫폼은 여전히 지향적이라고. 전부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숫자들은 진정되지 않았다. UAE가 한국 옵션을 통해 세계 최고 전투기를 얻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제안이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유연하고 충분히 빠르기만 하면 통제 자체의 가격 책정 능력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계약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시장 자체가 새로운 질문을 배워버렸다는 두려움이었다. 진짜 프리미엄이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면 스텔스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처음에 내가 저지른 실수는 이 일을 걸프의 한 국가가 하나의 조달 좌절을 해결하려는 시도로만 본 것이었다. 그건 너무 작았다. 훨씬 더 작았다.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시장 논리의 개막이었다. 절대적 의미에서 가장 높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과 수출 생존성, 산업 참여, 인도 후 자유를 가장 잘 결합한 쪽이 결정적 상품이 되는 시장 논리 말이다. 그걸 본 순간 UAE KF-21 채널은 양국 간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세계 전투항공 시스템 안의 압력점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단서는 지역적이었다. 라팔 계약은 걸프가 여전히 유럽 최고급 전투항공을 엄청난 규모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80대, 대략 170억 유로. 하지만 규모가 전략적 불만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UAE가 다른 문들을 계속 열어두려는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문제가 단순히 보유 기체 수량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건 구조의 문제였다. 어떤 전투기 조합, 어떤 공급자 조합, 어떤 훈련 체계와 유지 운용 권한, 어떤 현지 참여 구조가 아부다비를 미래의 정치적 병목에 가장 덜 노출시키는가? 그 렌준제 아래에서 한국 제안은 라팔이나 F-35와 1대1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둘 사이의 이음새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낡은 강대국은 바로 그 이음새에서 상처를 입는다. 미국은 여전히 상단을 지배한다. 프랑스도 여전히 고급 대안을 판다. 하지만 두 체계 모두 깊게 박힌 정치적 조건, 촘촘한 계약자 문화, 고객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저작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숙한 관료적 가정을 품고 있다. 한국의 부상은 귀족적 습관이 적은 상태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한국은 긴급성을 중심으로 파는 법을 배웠다. 인도창을 전략으로 취급하는 법을 배웠다. 현지 생산, 훈련, 지원, 기술 협력을 마지못한 양보가 아니라 경쟁 도구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다. 유럽, 특히 폴란드 주변에서 드러난 한국의 수출 상승은 그 역학을 잘 보여주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던 것은 똑같은 산업적 기질이 걸프로 접근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한국 생산 라인 자체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오랫동안 나라들은 자국산 전투기를 상징처럼 이야기해왔다. 상징은 싸다. 양산은 그렇지 않다. KF-21이 2024년 양산으로 들어가고 2025년에 20대 추가 주문이 붙고 2026년 3월 첫 양산기가 롤아웃되자 한국은 열망에서 일정 정치로 넘어갔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수출 고객들이 실제로 사는 것이 시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공장과 훈련 파이프라인, 예비 부품 네트워크, 블록 업그레이드 경로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국가의 약속을 산다. UAE도 단순히 브로셔 문구에 매혹된 구매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관심 표명, 대표단 교류, 협력 신호의 순서는 한국 생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일부 2차 보도는 2025년 전후 의향서와 훈련 또는 평가 접근 확대를 언급했다. 모든 보도가 같은 증거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신호들로도 큰 흐름은 충분히 읽혔다. 한국과 UAE의 방산 관계는 급격히 넓어지고 있었다. 공군, 방공, 해군 부문을 아우르는 3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협력 MOU는 단순한 전투기 거래의 증거는 아니었지 몰라도 전략적 팽창의 증거는 되었다. 그리고 전략적 팽창창은 협상의 중력을 바꾼다. 더 넓은 방산 관계 속에 묶여있는 구매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많은 산업 참여, 더 많은 MRO 접근, 더 많은 훈련 인프라, 더 많은 통합 유연성, 미래 로드맵에 대한 더 큰 영향력, 그것이 곧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대화가 더 이상 판매자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된다. 그때 소스코드 싸움이 내게 완전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 세계 바깥 사람들은 기술 이전이라는 말을 하나의 물건처럼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계단이고 계단의 각 층마다 주권을 바꾸는 방식이 다르다. 인터페이스 통제 분서와 임무 체계 논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무장 통합 권한과 레이더 소스 접근은 같은 것이 아니다. 현지 정비 권한과 핵심 소프트웨어 경로를 수정할 권리도 같은 것이 아니다. 층위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위기 시 누가 시간을 소유하는지가 달라진다. 만약 UAE가 한국 채널을 통해 인도 후 통합 자유를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게 더 확고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구조적 변화가 된다. 그것은 프리미엄 시장의 오래된 라이선스 문화가 더 이상 도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제 시야를 다시 넓혀보자. 한국은 진공 속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시프리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는 여전히 한국을 10위에 놓고 있었지만 유럽의 재무장 물결과 중동의 해징, 그리고 더 빠른 납기를 향한 폭넓은 수요는 이미 움직일 수 있는 공급자에게 더 큰 시장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을 자동으로 패권국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가장 위험한 유형의 도전자로 만든다. 비교 우위가 신화가 아니라 마찰 활용 능력인 도전자 말이다. 이것이 전투기 판매 하나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것이 동맹체계 자체의 문화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서방 공급자들은 고객이 프리미엄 생태계에 들어가는 대가로 깊은 의존을 감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충분한 능력을 갖춘 떠오르는 공급자가 그 의존을 다시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적인 최고 수준의 후광이 아직 없더라도 더 견딜 만한 주권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대답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다. 대답은 부식이다. 가격 책정 능력의 부식, 위신 확실성의 부식, 정치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공급자가 상업적으로도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가정의 부식, 무엇보다 고객들이 능력과 존엄을 영원히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라는 가정의 부식이다. 오래된 지도가 놓친 지점이 바로 거기였다. 국가들은 신뢰할 만한 대안이 생기면 끝없이 굴욕을 참지 않는다. UAE는 미국 쪽 끝단에서 조건부 접근이라는 전략적 모욕을 이미 경험했다. 프랑스 쪽 끝단에서는 이미 거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상대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조건을 압박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 이상 플랫폼 품질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고급 하드웨어를 받는 대가로 부유하고 노출된 국가가
아직 얼마나 많은 외국의 감독 층위를 용인할 의사가 있느냐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끝까지 저항하던 깨달음이 왔다. 만약 한국이 KF-21을 단순한 수출 플랫폼이 아니라 구조화된 공동개발과 현지 조립, 더 깊은 유지, 운용 통합,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외국 병목을 위한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다면, 특히 시간이 흐르며 엔진 독립 추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오래된 후원자, 고객형 전투항공 모델로부터의 출구 램프를 파는 것이 된다. 완전한 출구는 아니다. 당장도 아니다. 하지만 출구 램프다. 그리고 그것은 전투기보다 훨씬 더 전복적인 상품이다. 전투기는 더 뛰어난 성능에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출구 램프는 퍼져나간다. 시장은 체제 변화를 나팔과 함께 발표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드러낸다. 내가 다음 단계에서 도달한 곳이 바로 거기였다. UAE 이야기가 극적인 협상처럼 보이는 것을 멈추고 다른 행위자들이 읽을 수 있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한 지점. UAE처럼 부유하고 안보에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연결된 구매자가 눈에 띄게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국가와 계약자, 부처, 경쟁 공급자는 계산을 다시 한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한국 내부에서 나타났다. 한때 방산 수출을 반갑지만 부차적인 산업 성과로 취급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수출을 중심축으로 재편되는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2026년 3월 KF-21 양산기 롤아웃은 더 넓은 대통령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엔진, 부품, 원자재, 첨단 항공 역량을 가속하겠다는 약속. 이것은 단지 방산정책 연설이 아니었다. 서울이 다음 단계의 레버리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외국산 경목이 당신의 대표 플랫폼 속에 남아있다면 수출의 천장은 기술보다 정치가 먼저 정한다. 그래서 국가는 그 천장을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두 번째 움직임은 파트너십 모델 안에 있었다. 2026년 2월 보도된 3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한 UAE 방산 MOU는 공군과 해군, 방공 부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는 전투기 대화가 훨씬 더 넓은 전략적 구애 안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건 중요하다. 관계가 여러 영역에 걸치면 국가들은 산업적 혜택, 훈련 패키지, 장기 생태계 협력을 더 기꺼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일 전투기 판매는 거래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확장되는 방산 관계는 양측이 양보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움직임이 왔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양자 채널 바깥의 관찰자들이 기존 인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한국은 이미 더 이상 주변 공급자로 보이지 않았다. 폴란드 경로가 그 환상을 너무 많이 깨트려버렸다. 137억 달러 규모의 원계약은 훨씬 더 큰 방산 상업 구조의 토대가 되었고 2026년 4월에는 서울과 바르샤바가 약 442억 달러 규모의 더 넓은 협력 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납기, 공동생산, 기술 이전, 훈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한국의 가상적 판매 포인트가 아니었다. 이미 작동 전례를 가진 요소들이었다. 이 전례는 걸프에서 중요하다. 구매자들은 다른 구매자를 보며 공급자의 진지함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미 미국 다음 가는 핵심 방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아부다비가 그 공급자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직 열망만 거래하는 국가와는 다르게 보이게 된다. 네 번째 움직임은 더 미묘했지만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 레버리지의 언어가 기체에서 생태계로 이동했다. 나는 이것을 부처 간 대화와 분석 노트, 계약자 태도에서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이 KF-21을 팔 수 있나만 묻지 않았다. 오래된 공급자들이 같은 조건으로는 제공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 중 한국 방산 관계에는 무엇이 더 붙어 나오나?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건 기존 수출 강자에게 치명적인 질문이다. 비교 범주 자체를 녹여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구매자는 전투기 대 전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대 패키지, 미래 대 미래, 의존 대 의존을 비교한다. 그 순간부터 가격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프리미엄 서방 전투기의 가격표는 그 생태계가 참을 만하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외부 통제,
지연, 허가, 소프트웨어 제한, 수출 민감성, 유지 운용 의존, 불투명한 리드타임에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더 저렴하거나 더 협상 가능한 플랫폼은 명목상 기술 등급을 넘어서는 힘을 얻는다. 경제학이 존엄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유럽 기업들이 사석에서 한국을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덜 깔보았다. 더 짜증을 냈다. 프로그램 성숙도, 전투 기록, 지원 보장 같은 말을 더 강조했다. 전부 타당한 포인트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은 경쟁자가 게임의 형태를 바꾸고 있음을 느낀 기득권이 내세우는 전형적 화법이기도 하다. 엘리트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오래된 채점표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이미 경기장이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순위 데이터조차 다른 맛을 띄었다. 그렇다. 한국은 여전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SIPRI 이전 순위에서 10위였다. 하지만 순위는 과거 평균이다. 조달의 공포는 궤적 속에 산다. 2024년과 2025년 내내 서울이 2027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그 목표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더 이상 비웃기 어려울 만큼 모멘텀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궤적이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동맹체계는 그것을 흡수하거나 봉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5번째 움직임이었다. 가장 지정학적으로 흥미로운 움직임. 한국의 부상은 단지 경쟁 기업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다. 통제의 습관 자체를 위협했다. 걸프에서 KF-21 수출 구조가 성공한다면, 특히 의미 있는 현지 조립이나 더 넓은 참여를 동반한다면 다른 공급자들에게 조건을 풀거나 시간표를 앞당기거나 산업적 제한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시장을 지배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 고객을 붙잡기 위해 기존 강자들이 더 높은 주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만들기만 해도 된다. 중견 도전국이 시스템을 다시 쓰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루아침에 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왕좌를 유지하는 비용을 높여버리는 것. 그 사이 UAE의 전략 논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워싱턴과는 이미 조건성을 경험했다. 프랑스와는 이미 막대한 지출 의사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최소한 한국과 더 깊은 방산 다변화에 대한 진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좁은 지리 안에서 미사일, 드론, 해상, 지역 긴장 위험을 마주한 국가에게 이런 패턴은 합리적이다. 걸프는 조달 신학을 보상하지 않는다. 쓸 수 있는 자유를 보상한다. 그리고 배경에서 마지막 움직임 하나가 힘을 모으고 있었다. 시간이었다. 모든 시장 파괴는 살아있는 생산 라인과 결합될 때 더 위험해진다. KF-21은 더 이상 슬라이드 덱이 아니었다. 한국의 국가와 상업은 개발서사에서 양산 현실로 넘어섰다. 2024년 20대 주문, 2025년 추가 20대, 2026년 생산 롤아웃, 2026년 9월부터 작전 배치 시작. 이 일정들은 경쟁 공급자들의 지연, 조건부 접근, 관료적 병복, 하나하나가 이제 눈에 보이는 한국의 시계와 비교될 것임을 뜻했다. 그때 나는 시스템이 계약 서명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매자들이 곧 신뢰할 만한 대안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다른 모든 곳에서 협상 방식을 바꾼다. 그렇다면 한국 제안은 이미 피해를 주기 시작한 셈이었다. 설령 서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해도 혹은 결국 공개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오래된 질서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논리이기도 했다. 논리는 이랬다. 물론 흥미롭긴 하다. 하지만 결국 과장됐다. KF-21은 아직 F-35가 아니다. 여전히 외국산 구성품, 특히 F-414 엔진에 의존한다. 가장 뿌리 깊은 서방 플랫폼들이 가진 긴 전투 경력과 글로벌 지원 기반도 없다. UAE의 관심이 곧 구매는 아니다. 전략적 MOU가 곧 구속력 있는 전투기 주문은 아니다. 기존 강자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을 쥐고 있다. 위신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투 기록도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정말 밀어붙이는 순간이 오면 걸프 국가들은 아직 완전한 성숙을 향해 올라가는 플랫폼 위에 자기 핵심 억지력을 재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이 주장은 내게 실제로 힘을 발휘했다. 그것은 허수아비 논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진지한 방어였다. 동시에 그것은 불완전했다.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오래된 질서가 잘못된 척도로 방어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논리는 계속 한국이 이미 새로운 주권적 정점 공급자가 되었느냐를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핵심이 아니었다. 오래된 위계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방어선을 잃기 위해 한국이 정점 공급자가 될 필요는 없었다. 의존을 협상 가능하게 만들 만큼만 신뢰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 문턱은 훨씬 낮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하다. 먼저 미국 사례를 보자. F-35 생태계의 전략적 기술적 위상을 진지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UAE 문맥에서 문제는 F-35가 우월하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정치와 신뢰 조건, 더 넓은 수출 제약이 얽힌 우월한 플랫폼이 부유한 파트너에게조차 제때 결론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2021년 보도만 봐도 충분히 분명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과의 연결에 대한 우려는 F-35 50대 거래를 늦췄고 결국 아부다비는 협상을 중단했다. 업지 계획에서 막혀버린 프리미엄 옵션은 단지 잃어버린 판매가 아니다. 누가 실제로 시간을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제 프랑스 사례를 보자. 라팔 역시 진짜고 세리오즈하고 실전 검증된 전투기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저한 틈에서 170억 유로 규모 80대 주문을 따냈다. 그 정도면 결정적이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것만으로는 에미리트의 더 넓은 유연성 욕구를 꺼뜨리지 못했다. 왜였을까? 문제는 단지 전력 보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략적 저작성이었다. 라팔은 능력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상위 서방 공급망이 사용의 정치적, 산업적 조건에 대해 깊은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더 넓은 교훈까지 자동으로 지워주지는 못한다. 이제 한국을 보자. KF-21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저 두 플랫폼을 모든 지표에서 압도할 필요가 없다. 구매자들이 돈 드는 의존 대상으로 취급받는 데 지쳤을 때 선택하고 싶어질 만큼 충분한 능력, 충분한 일정 신뢰도, 충분한 공동형 산업 참여 여지만 제공하면 된다.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엔진 의존이라는 반론은 덜 결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니다. 그렇다. 미국산 추진 체계는 완전한 주권을 제약한다. 그건 카포르한 한계다. 하지만 한국이 조립, 유지 운용, 통합 경로, 미래 블록 영향력, 정치적 대응성 같은 다른 층위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대안들보다 더 높은 상대적 자율성을 팔 수 있다. 상대적 자율성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인다. 그 문장이 내게 오래된 질서의 마지막 방어선을 깨트린 말이었다.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다. 상대적 자율성. 오래된 질서는 우리 모두를 절대의 언어로 훈련시켰다. 전 스택을 소유하거나 아니거나, 패권국이거나 하류이거나, 최고의 플랫폼을 팔거나 값싼 모조품을 팔거나. 하지만 압박받는 현실의 구매자들에게 언제나 절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협상 위치다. 예전보다 더 넓은 공간, 어제보다 더 적은 병목, 의도와 행동 사이를 잇는 더 짧은 사슬,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치명적이게 되었다. 한국의 더 넓은 수출 상승이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수출 순위로는 아직 10위다. 그러나 성장 중이고 정치적 야망이 뚜렷하고 유럽 존재감은 커지고 있으며 2027년까지 4위로 올라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건 아직 꼭대기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인센티브 구조를 이미 변형시킬 만큼은 강해진 힘의 프로필이다. 여기서 국내 KF-21 이정표가 다시 중요해진다. 그것들은 기존 강자들의 가장 단순한 공격, 즉 한국은 미래만 있고 현재는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024년 양산 시작, 2025년 추가 국내 주문, 2026년 3월 첫 양산기 롤아웃, 2026년 9월부터 작정 배치. 이 날짜 하나하나가 한국은 아직도 야망만 연기하고 있다는 주장에 박히는 못이다. 엔진 독립 추진은 또 하나의 못이다.
서울은 수입 추진 체계에 영구히 묶인 상태에 만족하는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이미 엔진, 부품, 소재 자립을 가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장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오늘 이 플랫폼을 평가하는 방식은 바뀐다. 구매자들은 궤적의 가격을 매긴다. 공급자가 미래 병목을 제거하려 한다고 믿는다면 현재의 의존을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협상은 바뀔 수 있다. 그 무렵 오래된 질서의 마지막 지지기둥이었던 위신도 예전만큼 강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위신은 긴급성이 그것을 모욕하기 전까지는 강하다. 구매자가 살아있는 지역 시간표를 마주하고 있고 최고의 프리미엄 옵션이 정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값비싼 대안조차 주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떠오르는 공급자가 더 적응적인 생태계를 신뢰 가능한 생산 라인 위에서 약속할 수 있다면 위신은 더 이상 게임 전체가 아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타이밍, 적응성, 존엄과 경쟁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점수표에 들어오는 순간 기존 강자들은 더 이상 후광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그 순간 오래된 지도는 내게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지도의 마지막 방어는 도전자가 왕을 완전히 대체한 뒤에야 위계가 바뀐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위계는 훨씬 더 이른 시점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구매자들이 성을 떠나지 않고도 왕을 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다. 한국은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중견국이 부유한 고객들이 제국의 오만함을 다시 협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시스템은 이미 바뀐 것이다. 비록 오래된 제국들이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말이다. 끝에 가서 가장 불안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UAKF21 패키지, 논리 주변에서 떠돌던 150억 달러라는 수치도 아니었다. 멈춰선 230억 달러 미국 패키지도 아니었다. 프랑스가 라팔 80대에 대해 확보한 170억 유로도 아니었다. 심지어 한국과 UAE의 350억 달러를 넘는 더 넓은 방산 협력 틀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거대했다. 하지만 돈은 욕망의 크기만 측정한다. 그 욕망이 사려 하는 진실까지 측정하지는 못한다. 진실은 더 추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보고 나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걸프는 단순히 전투기를 쇼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감독받는 억지력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었다. 그것이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진실이었다. 소스코드를 둘러싼 긴장도, 현지 조립의 유혹도, 인터페이스와 유지 운용을 둘러싼 논쟁도,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한국 생산 라인에 대한 매력도 모두 그 하나의 깨달음 아래에 있었다. 오래된 공급 질서는 부유하고도 노출된 국가들에게 수백억 달러를 써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임차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왔다. 한국의 부상이 중요했던 이유는 적어도 그 임대료를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폐지가 아니다. 재협상이다. 그리고 지정학에서 재협상은 종종 권력 이동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 조각들이 맞물린 것은 오래된 위계의 내레이션을 제거한 채 그 순서를 다시 봤을 때였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속도와 금융, 공동생산, 산업적 대응성을 무기로 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37억 달러의 폴란드 돌파구에서 시작해 훨씬 더 큰 협력 방산 구조로 확장되었다. 세계 순위로는 아직 10위였지만 그런 순위는 갑자기 백미러처럼 느껴졌다. 진짜 이야기는 압박받는 구매자들이 한국을 백업 공급자가 아니라 지연과 제약, 혹은 오만이 묶여나오는 오래된 공급자들에 맞서는 전략적 지렛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한국 쪽 타임라인을 그 자체로 다시 보자. KF21은 외부 파트너십이 섞인 국가 프로그램으로 출발했고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원래 20% 기대치에서 6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재정 난기류를 흡수했고 2024년 양산에 들어갔고 2025년 국내 주문을 확대했고 2026년 3월 첫 양산기를 롤아웃했으며 2026년 9월부터 한국 공군 배치를 시작한다. 이것은 과시에서 재현 가능성으로 넘어간 국가의 시간표다. 그리고 시장이 대형 미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믿는 것은 바로 그 재현 가능성이다. 한편 에미리트는 이미 감정적 촉매를 제공했다. 돈도 있고 기억도 있고
노출도 큰 최상위 구매자가 더 나은 주권거래 없이는 정교한 하드웨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투쟁이 그렇게 중요했다. 아부다비가 가장 깊은 코드층을 실제로 받게 될 것이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노미 자체를 강제로 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프리미엄 시장이 오래도록 감춰온 진실을 그것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대 전투기 판매는 전투기 자체보다 인도 후 적응 속도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더 가깝다. 이 깨달음은 UAE를 훨씬 넘어 퍼진다. 지금 한국 채널을 보고 있는 모든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동남아 구매자들, 동유럽 기획자들, 심지어 공식적인 서방 동맹 구조 밖의 국가들까지는 같은 교훈을 볼 수 있다. 공급자가 아직 지배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떠오르고 있고 기존 강자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산업 참여와 생태계 조건을 협상하려 한다면 그 공급자는 최고가 되기 전부터도 가치가 생긴다. 레버리지로서 가치가 생긴다. 다변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생긴다. 오래된 라이선스 오만함이 더 이상 유일한 고급 능력 진입 방식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핵심 전장이 플랫폼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 전장은 기술 의존 아래에서의 계약 주권이다. 한쪽은 여전히 더 많은 후광과 더 큰 설치 기반, 더 많은 실전 경력, 더 의심받지 않는 위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마침내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 순간 나를 진짜 두렵게 만든 것. 시계 위에서 작동하는 적응성, 살아있는 생산 라인, 부품 병목을 지워버리려는 국가적 야망, 산업 속도를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바꿔온 실적. 중견국이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서 시스템의 편집자가 되기 시작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믿던 오래된 지도에는 그런 존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 지도는 능력 순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계도 안정적이라고 가정했다. 상위 공급자는 정치적으로 제한적이어도 고객의 충성은 잃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다. 유럽은 적응이 느려도 위신을 계속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한국의 부상은 인상적이지만 경계 안에 머물 것이라 가정했다. 이제 그 모든 가정은 그것이 세워졌던 세계보다 약해 보인다.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나쁘다. 여전히 낭독되고 있는데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인식이란 그런 느낌이다. 극적인 헤드라인도 아니고 하나의 서명도 아니고 한 번의 승리 행사도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여전히 옛 시제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시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감각이다. 미국은 여전히 문지기처럼 말한다. 프랑스는 여전히 귀족처럼 판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의 구매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이해한 국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UAEKF21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타오른 이유였다. 내가 그 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전투기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고객들이 생기와 타이밍, 산업적 저작권을 순수한 기술적 위신만큼 진지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실증이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오래된 제국은 즉시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비싼 습관이 된다. 그것이 사건보다 더 큰 진실이었다. 다음 시대의 공군력 경쟁은 누가 가장 정교한 기계를 만드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구매자를 영구적으로 감독받는 하위 존재처럼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팔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한국이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엔진은 아직 완전히 주권적이지 않다. 생태계도 아직 완전히 제약이 없다 할 수 없다. 플랫폼도 여전히 올라가는 중이다. 하지만 문턱은 이미 넘어섰다. 최전선에 있는 한 부유한 국가가 오래된 프리미엄 질서를 바라보고 조건들을 하나하나 세워본 뒤 다른 거래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탐색이 급박해진 순간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다. 그것이 진짜 충격이었다. 서울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이 탈출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